자, 이제 대화를 시작하지.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하는 거 대화 맞아요? 근데 우리 작가님이 보통은 앞에 오프닝을 뭐 이것저것 쓰잖아요. 이거 어차피 써봤자 지들끼리 떠들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냥 대화를 시작하지. 요거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우리 작가들이 네. 한 글자라도 줄여보겠다. 한마디라도. DJ의 멘트 한 줄이라도 줄여야지만 우리가 하는 이 많은 얘기를 실을 수 있다. 많은 이야기들이 방송에 나갈 수 있다. 지금도 바깥에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자, 오늘의 책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씨 451입니다. 박사 씨가 한 달 넘게 추천하신 책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싶길래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들들 볶았는지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책, 그러니까 제가 레이 브래드버리를 되게 사랑하기도 하고요. 네. 이 단편이 굉장히 아름다운 작가예요, 사실은. 네, 사랑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은 정말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힌트를 좀 드리면 이제 퀸의 노래 중에서 이제 라디오 가가 같은 곡이 라디오에 대한 찬가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이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씨 451은 책에 대한 찬가다. 그렇죠. 찬사로 가득 찬 책이다. 네, 제가 어저께 그 독립서점 작은 책방 주인을 만났는데 제가 이 책 오랜만에 어떻게 너무 좋더라 이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자기 발목에 문신한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발목에다가 이 책 제목을 문신을 해놓으신 거예요.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자, 먼저 이제 작가인 레이 브래드버리에 대해서 이시안 씨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레이 브래드버리를 예전에 읽었었더라고요. 그 화성연대기? 화성연대기. 네, 그거 읽다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약간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돌 플러스 아이 같은 느낌? 이거 왔다 갔다 이게 뭐지? SF라고 하는데 SF가 아니에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이건 그냥 판타지도 아니고 SF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레이 브래드버리더라고요. 아주 기상천외하면서 기발하면서 뭐라 할까요? 어떨 때는 가끔 뒤통수한테 맞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내용들이죠. 네. 이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1920년 8월생입니다. 일리노이에서 출생을 했는데 2012년까지 사셨기 때문에 91세까지 사셨어요. 이야, 장수하셨네요. 네. 작가 중에 왜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글을 쓰는 건 건강에 좋은가 봐요. 설마. 아니, 원래 고뇌하고 막 이러면서 안 좋은 이미지가 더 강한데. 네. 박사 씨도 글 쓰시고 이시안 씨도 글 쓰시고 저도 잡문 몇 개 씁니다만 건강엔 좋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책 읽는 것도 건강엔 좋지 않습니다. 근데 테디 같은 경우는 왜 건강에 안 좋냐면 글을 한 줄 쓰고 한 잔 하시고 한 줄 쓰고 한 잔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5줄 쓰고 다시 잡아. 한 번에. 네. 이 레이 브래드버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막 다 이런 작가들이 뭐 옥스퍼드 졸업하고 하버드 졸업하잖아요. 이분은 로스앤젤레스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글을 쓰셨습니다. 네, 대학 진학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유명 작가들이라 하면 어떤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서 글을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레이 브래드버리는 그렇지 않았다. 네. 이분이 하신 말이 도서관이 나를 길러냈다라고 할 정도로 독서를 통해서 이런 그 경제에 도달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20살에 첫 단편을 발표했는데 이 발표한 걸 시작으로요. 한 장편 소설, 희곡, 시 같은 장르를 넘나들면서 500여 편의 작품을 발표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500여 편을 쓸 수가 있죠? 야, 이건 정말. 그리고 화씨 451이나 화성연대기 같은 경우에는 문명 비판사의 고전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예전에 그 영화로도 많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 레이 브래드버리의 작품 자체가 좀 영화화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레이 브래드버리의 시어터란 이름으로 TV에서 이런 그 시리즈를 했더라고요. 계속해서. 네네, 65개가 그 TV 시리즈로 방영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에미상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상을 많이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보통은 아서 클라크랑 아이작 아시모프와 함께 SF 문학의 거장으로 추앙받는 3대 작가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등 여러 가지의 영향을 끼쳤는데 이게 보통 SF 작가들은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저도 화성연대기를 화성에 대해서 연구할 일 있어서 좀 과학적인 소설을 보려고 딱 했는데 전혀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상상력이 기발한 대신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되는 말인가에 대해서 교계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네, 그래서 SF 장르의 배경을 차용하지만 사실은 특유의 서정성으로 환상 문학에 가까운 문학을 만드셨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레이 브래드버리. 뭐 오늘 읽게 된 이제 화씨 451을 내용을 이제 짚어보다 보면 아마도 계속해서 연상되는 영화 또 다른 책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그런 수많은 어떤 대중문화에 영향을 준 그런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드디어 저 기대에 찬 눈빛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박사 씨께서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드디어 오늘 내가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씨 4위를 소개한다 라는 자부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지금 자신의 차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작가분이 웬만하면 들들 볶는다는 표현은 잘 안 쓰시거든요. 얼마나 이걸 하시고 싶으셨으면. 아니요, 그냥 저는 그냥 하자고 했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 좋은 이 책 많이 했잖아요. 이 책의 줄거리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주인공인 몬테그는 방화수예요. 방화수. 네, 소방수가 아니고 방화수입니다. 불을 지르는 사람인데 이게 직업입니까? 직업입니다. 이 방화수가 하는 일은 책을 몰래 숨겨놓은 집에 쳐들어가서 불을 지르는 겁니다. 이 방화서의 벽에는 금서의 기나긴 목록이 붙어 있고요. 이 몬테그는 불을 지르는 것을 이제 즐거워하는 그런 직장인이었는데 점점 더 회의를 느끼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된 데는 이웃집 소녀인 클라리세와 대화하면서 주변을 돌아보게 된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부인인 밀드레드는 늘 귀에 아주 작은 라디오를 꽂고 그리고 거실에 3면을 가득 채운 텔레비전을 보며 소일하는 정말 완전히 그 대중매체에 잠식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몬테그는 어느 날 책이 가득 찬 집과 그 집주인까지 불태우고 돌아오는데요. 네. 그곳에서 책을 한 권을 훔쳐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집 구석구석에 그 훔쳐온 책들을 좀 숨겨놓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를 눈치챈 그 방화서의 서장인 비티가 찾아와서 이 방화서의 역사와 왜 책을 우리가 불태우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게 되죠. 네. 이 몬테그는 우연히 만난 늙은 학자인 파버와 함께 이 책을 위한 혁명을 이제 도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화서에 복귀하지만 거기서 신고를 이제 받고 출동을 하잖아요. 그 출동한 곳이 바로 자기 집이었어요. 네, 자기 집을 불태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부인과 부인 친구들이 이제 밀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의 집을 불태운 몬테그는 결국은 비티 소장마저도 이제 불태워버리고 그걸 도망치게 되는데요. 다 태워요. 네. 그리고서는 그의 채취를 입력한 로봇계에게 쫓기게 됩니다. 이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도망친 그 몬테그는 그 정말 떠돌이 불황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다 학자들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들 한 명 한 명이 책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인가책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다음 세대를 위해 책을 쓸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전쟁이 발발해요. 전쟁이 발발하면서 원자폭탄이 터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쨌든 결국은 살아남아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억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소설은 끝을 맺게 되죠. 네. 사실 이 책을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만 그 마지막 장면이 약간의 어떤 희망을 전달해 줘서 마치 그 설국열차의 그 마지막 장면처럼 네. 생존자들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어떤 첫걸음을 딛는 것으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네. 참 아주 인상적인 그 마지막 장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책을 읽으면 안 되는 사회, 책을 불태우는 사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분석행위라고 하잖아요. 중국의 진시황이 이제 했던 어떤 그런 행위들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도 참 많은 대중문화들이 이런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책 안에서도 충분히 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책을 읽으면 안 되는 사회, 책을 불태우는 사회. 이 화씨 451 안에서 왜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핏 1984랑 좀 비슷한 느낌이다. 감시체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완전 다른 게 1984는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면 이 책은 원작자가 레이 브래드버리가 직접 얘기한 게 2007년 인터뷰에서요. 이 작품에서 그려지는 것은 국가의 검열이 아니라 텔레비전으로 인한 문화의 파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반 TV주의자. 그렇죠.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TV만 보다가 우리는 바보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그려낸 거예요. 사실 조지 오웰의 1984는 이제 국가가 강제적 통제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데 이 화씨 451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스스로 책 보기가 싫었던 사람들이 책을 태우면서 시작하잖아요. 네. 국가가 처음부터 개입했던 게 아니라. 네. 근데 그 과정에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지금 이 책이 정말 옛날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사회를 그리고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게 50년대 중반쯤 쓰여졌죠. 네. 정말 너무나 설득력 있게 진행이 되는데요. 정말 대중매체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면서 이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잡지, 책들이 점점 단순하고 아주 말초적으로 일회용으로 이제 계속
계속 전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전들은 15분짜리 라디오 단막극으로 압축이 되고 각색이 되고 그리고 2분짜리 짤막한 소갯말로 나중에는 또 정리가 되고 결국은 10 내지 12줄 정도로 줄여져서 백과사전 한 귀퉁이로 쫓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BT 서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기적인 출판업자들의 손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마구 망가뜨려 놓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팔리고 재미없는 건 팔리지 않으니까 재미없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축약해서 그냥 사전에 항목으로 넣어버리고 그리고 굉장히 말초신경 자극적인 그런 것들만을 이제 전면적으로 내세우게 된 거죠. 책에는 좀 더 많은 그 만화, 많은 그림을 넣고 더 단순하고 말초적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누군가가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누가 더 잘나고 더 이렇게 똑똑해지는 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책을 읽는 것을 막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어떤 책이든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여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불편하게 만드는 책들을 태워버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풍경들을 보면 아 정말 어떻게 현재를 살았나? 약간 이럴 정도로 지금 현재를 되게 잘 그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미래 사회에서 이제 책까지 TV에서 읽어주는 네. 레이 브래드버리가 살아서 저희 방송을 들었으면 아니 그럼요. 내 장편을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분 안에 축약하겠단 말이야. 막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걸 들은 사람들은 확실히 451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을 막 들게 해준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해석이 필요 없는 정보를 잔뜩 집어넣거나 속이 꽉 찼다고 느끼도록 사실들을 주입시켜야 돼. 새로 얻은 정보 때문에 훌륭해졌다고 느끼도록 말이야.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움직이지 않고도 운동감을 느끼게 될 테지. 그리고 행복해지는 거야. 그렇게 주입된 사실들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철학이니 사회학이니 하는 따위의 불안한 물건들을 주면 안 돼. 그것들은 우울한 생각만을 낳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SNS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거기에는 너무 그래요. 증오와 어떤 그 폭력의 단어들이 난무하고 편가르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좋아요를 눌러서 동의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받아들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어떤 다른 이견을 허락하지 않는 이런 어떤 문화들이 일반화돼 버렸는데 네. 그 레이 브래드버리의 이 화시 451에 나오는 그 대사가 바로 70년 후에 이 우리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네, 되네요. 네, 네. 섬찟해집니다.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토요일 코너 북구북구 박사씨 이시안 씨와 함께 오늘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씨 451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방화수, 방화사라고도 하죠. 몬테그. 그가 보는 이제 방화서의 공식 슬로건이 나오는데요. 월요일에는 밀레이를, 수요일에는 휘트먼을, 금요일에는 포크너를 재가 될 때까지 불태우자. 그리고 그 재도 다시 태우자. 라고 슬로건이 등장합니다. 너무 지적입니다, 슬로건이. 이야, 뭐 시인이고 소설가고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작가들 밀레이, 휘트먼, 포크너 사실 이제 미국의 시인들인데 아마도 그 이 레이 브래드버리가 굉장히 좋아했던 작가들이 또 아닐까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아마 이거를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느낌을 넣어서 다른 작가로 바꿔본다면 박사 씨와 이시안 씨도 충분히 이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계실지. 아니 근데 저는 이거를 만약 이 사람들을 대체한다면 이게 꼭 미국의 시인이라기보다는 책이 잘 팔리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시인이자 어마어마한 이제 시집을 파신 네, 분이죠. 네. 네. 작가기도 했고. 그래서 꼭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 냈다 하면 책이 잘 팔리시는 분들을 좀 넣어보자면 하루키 씨 뭐 이런 분들이요. 그리고 하루키일 수 있죠. 무라카미 하루키. 월요일에는 일단 김영하를 그리고 수요일에는 유발 하라리를 유발 하라리. 그리고 금요일에는 마이클 샌델을 마이클 샌델을. 네. 냈다 하면 잘 팔리시는 분들. 소설가는 한 분이시고 나머지 두 분은 이제 약간 사회과학 서적들을 쓰시고. 약간 순위권 밖에 4위로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씨 만났었거든요. 아 그래요? 오. 네. 푸근하세요. 아, 네. 리스트에 좀 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사 씨는.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 사실은 이게 책을 태우는 사람들은 반지성적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지성적인 사람들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뭐 이를테면 뭐 불태우자 아무것도 안 남을 때까지 뭐 약간 이 정도 로 이제 거친 슬로건을 만들 것 같은데 굉장히 섬세하게 이제 작가 이름을 넣어서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 BT 서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BT 서장은 자기가 살면서 이제 나중에 레이드버리가 인터뷰 얘기를 하지만 이 BT 서장은 살면서 이를테면 책의 환멸을 느낀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책을 불태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인용을 해요. 책을. 그렇죠. 계속 인용을 하고 그러니까 책을 너무 많이 봐서 책에 환멸을 느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몬테그가 몬테그하고 자기 꿈속에서 싸웠다 이 얘기를 하면서 몬테그가 뭔가를 인용을 하면 자기가 거기에 반박하는 말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적인 향연을 딱 이제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책은 책으로 반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책을 굉장히 이를테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 책이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모순적이고 자기 내부에서 모순적이고 분열적인 것이 책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성 대 반지성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정말 지성 대 지성의 싸움 같은 느낌을 줄 정도예요. 이 슬로건을 보면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저는 뭐가 생각났냐면 멋진 신세계를 보면 그 전체주의 사회를 구성한 다음에 지배자가 니네는 책을 읽어서는 안 돼. 셰익스피어 이런 걸 읽으면 안 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야만인 구역에서 온 이 친구는 셰익스피어 책 하나를 주워가지고 완전히 외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지배자를 만나는데 지배자는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사실은 검열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들이 봐야 검열하잖아요. 네. 그 전혀 다른 류의 영화이긴 합니다만 시네마 파라다이스 보면 그게 영화 검열할 때 신부님이 네네. 키스신 자기는 보시잖아요. 그리고서 종을 흔드시잖아요. 저 장면 잘라! 그래서 전혀 다른 비유일 것 같긴 한데 네.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책과 키스는 비슷한 데가 있죠. 네, 인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책이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건 사실은 책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 안에 말하자면 진실이 담겨져 있고 네. 또한 그 안에 어떤 편견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 그 안에 세상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욕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아예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읽지 마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훨씬 낫네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저희 은사 교수님이 좀 사회적으로 별로 환영받지 못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검열을 해가지고 잘라버려야 된다. 평론가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아니 평론가님은 그러면 그 책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따위 책을 왜 봅니까? 이러는 거죠. 네. 책을 안 보고 이 책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나쁜 책이니까 안 볼 거야.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현대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쓴 글 끝까지 다 안 보죠. 그리고 남이 뭐라고 비난하면 덩달아서 그냥 좋아요만 누르죠. 네. 그래서 차라리 비판도 이렇게 내가 확실히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거나 논쟁할 여지가 있지만 그냥 무조건 혐오? 싫어 해가지고 비판한 형상이 현대사에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논쟁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 논쟁의 대상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민주사회라든지 열린사회에서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사실 이 책 보면서 저는 떠올렸던 몇 편의 다른 작품들이 있어요. 이제 이퀄러브리엄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미래사회에서 약물들을 의무적으로 먹게 하고 그리고 책이라든지 혹은 그 어떤 문화를 나타내는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하죠. 거기서도 결국 이 주인공의 어떤 그 친구가 보지 말라고 했던 책을 이제 갖고 있는 바람에 이제 사살당하는 그러면서 이 새롭게 어떤 각성하게 되는 뭐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V for Vendetta 같은 그 작품을 보면 뭐 모나리자부터 시작해서 다 태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미술품, 음악. 그래서 이 지하에다 자기 요새를 만든 이 V가 아침 식사 시간에 이제 줄리 런던의 그 크라이미어 리버를 다 틀어놓고 이렇게 계란 프라이를 하는 장면이 그 장면이 그렇게 낭만적일 장면입니까? 그게 근데 너무 낭만적으로 느껴졌던 그런 어떤 작품들도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런 많은 작품들이 바로 이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씨 451과 뭐 앞서 이야기하신 올더스 헉슬리의 뭐 멋진 신세계, 조지 오웰의 1984로부터 영향받은 작품들이다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보게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왜 그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작품들은 그렇게 책을 미워하는 걸까요?
인간이 각성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죠. 네, 그러니까 네. 인간이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디스토피아에서는. 그러니까 책이 이제 아무래도 여백이 있잖아요. TV나 이런 거는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여백이 있고 자기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있고 생각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책은 안 된다.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미디어만 봐라. 이런 식으로 디스토피아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유토피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해요. 뭐냐면 불행과 공포와 초조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 그것이 유토피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였나요? 그 불행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려져 있지만 어둡지만 그것을 우리가 직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건데 그걸 눈가림을 하고 그런 소식은 전해주지 않고 세상이 묵인실처럼 깨끗해? 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과연 유토피아적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작품인 것 네. 같아요. 사실 여기서는 그 몬테규와 비티 서장의 어떤 대립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서는 몬테규하고 부인인 밀드레드의 대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가족들끼리 막 고소고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밀드레드 같은 경우 밀드레드의 그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이 몬테규가 그 TV 대형 TV들을 다 끄고 이들이 너무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이들이 책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책을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울음을 터뜨려요. 네. 울음을 터뜨리니까 이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불안과 공포를 전염시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이 반발심을 이제 드러내게 되거든요. 네. 밀드레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대중매체 잠식돼 있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TV를 그 3면 TV를 켜놓고 쌍방향으로 이 TV 속에 나온 등장을 쌍방향으로 하는데요. 그들을 친척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건 SNS인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패친 뭐 인친 뭐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잠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체를 아예 그냥 대중매체에 위탁을 해버리는 사람들인 거죠. 네. 사실 그런 어떤 묘사들을 보게 되면 이 책이 거의 70여 년 전에 나왔던 책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생생한 이 SF 작가들은 외계인들 아닌가요? 타임머신 타고 와서 다 보고서는 자기들 가서 쓰는 것 같아요. 좀 자기들끼리. 그렇죠. 네. 저는 이거 장면 보면서 야 이건 진짜 같은데라고 요즘 같은데라고 느낀 게 여기 TV를 몇 개를 한꺼번에 틀어놓잖아요. 그쵸. 벽면마다. 네. 요즘 그렇잖아요. 그렇죠. TV 틀어져 있고 여기 따로 또 그 컴퓨터 있고, 휴대폰으로 딴거 보고 있고. 다 3개, 4개가 한꺼번에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흔히 우리는 멀티를 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멀티를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게다가 심지어 이어폰으로 네. 네. 그러니까. 뭔가를 이게 들으면서. 지금을 이렇게 와서 진짜 보고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미래를 황당하게 그렸던 작품들은 다 사라졌겠지. 그러니까 미래를 맞춘 작품들만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가능성이 그러네요. 높죠, 사실.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게 정말 고전이 된 이유는 사실 그런 면이 크지 않을까. 그런 하는 생각이 해안들이 들어요.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네. 고전이 됐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네. Free your mind. I want to break free. Are you free? I'm free. You're riding on the freeway.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씨, 북튜버 이시안 씨와 함께 북구북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씨 451, 저를 포함한 3명의 방언이 터져서 지금 책에 대한 얘기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는 안 그랬나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와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 토요기도에. 이 책에서 인상적인 구절이라든지 또는 어떤 장면들이 있다면 한 장면씩만 더 추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그 쫓기는 장면 있잖아요. 쫓기는 장면. 사냥개한테 쫓기고 헬리콥터 떠다니고 그 도시의 눈길을 피해서 강으로 막 뛰어들고 이게 정말 전형적으로 요즘의 블록버스터에서 그 쫓기는 장면인 거잖아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아요. 톰 크루즈 쫓기는 장면 같은 거. 네, 굉장히 아주 스릴 있게 네.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 영화 되는 거 싫어한다고 하시더니 이 소설만큼은 굉장히 그냥 봐도 영화적이에요. 싫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품을 이렇게 보면요. 네.
영화해라, 영화. 그렇죠. 영화해야만 한다라고 써놓으셨어요. 영화화하는 걸 싫어한 게 아니고요. 영화를 만든 그 영화들을 싫어하셨죠.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의 상상력이 그 영화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하지 그림을 않았던 제대로 거죠.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죠. 네네. 본인의 머릿속에 이미 한 편 영화가 만들어져 있는데 네. 이 영화가 아니었던 거죠. 아웃풋이.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작가들이 실제로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는 경우도 많아요. 최근에 이제 천병관 씨 같은 경우가 영화 감독으로 이제 데뷔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물론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고우영 화백 같은 경우도 영화 감독하셨거든요. 왜 이창동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요. 소설을 했다가 나중에 영화제에서 또 상을 휩쓸으셨잖아요. 거장이 되셨죠, 이창동 네네. 감독. 아마 지금 영화 보는 분들은 이창동 감독이 저 작가였다는 걸 오히려 모를 수도 그럴 있어요.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정말 이 작품에서 그 쫓기는 그 장면의 마지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정말 너무 이를테면 섬뜩한 상상력을 보여주는데요. 몬테규는 도망을 쳐요. 결국은 도망치에 네.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계속 추격하는 이 장면들을 이제 방영을 하고 사람들에게 막 이제 보여주던 이들은 어쨌든 이 블록버스터의 결말을 제대로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잡습니다. 다른 사람은 몬테규인 것처럼 해서 잡아요. 잡아서 근데 굉장히 생생하고 생동감 있는 화면들을 찍어서 보여주지만 잡히는 사람의 얼굴은 초점이 나가는 네,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그 결국은 어쨌든 이 모든 이를테면 불이나 악은 소탕이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사람들의 쇼적인 요소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런 상상력은 정말 현대사회의 속성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쇼다. 네. 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현대 어떤 대중매체들. 사실 쏟아지는 기사들 보면 그렇잖아요.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데 그 자극적인 어떤 그 소위 우리가 낚시글이라고 하는 제목들을 달아놓고 그것으로서 이제 조회수 장사를 하는 이런 어떤 그 미디어들의 어떤 하나의 흐름들을 봤을 때 참 이 화시 451은 처음부터 끝까지 21세기를 완벽하게 그 관찰한 사람이 써내려간 일종의 르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박사 씨는 또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이제 어쨌든 간에 막 쫓기는 장면에서 제가 사실 이렇게 이제 땀을 쥐을 수밖에 없었던 손에 땀이 나요. 게, 네, 몬테그가 그 비트 시장을 쓰고 도망을 치잖아요. 네. 그러면서 늙은 학자인 파버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 TV에서 막 나오는 거죠. 이 몬테그를 잡기 위해서 로봇개가 진짜 무섭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정말 실패를 모르고 딱 냄새를 딱 이제 입력을 시키면 어떻게든 지옥 끝까지 쫓아서 잡는 그런 존재잖아요. 출발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버 둘 다 위험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몬테그랑 둘이서 몬테그 다시 도망을 치고 파버는 이제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막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집 앞에서 로봇개가 이렇게 망설이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여긴가 이러면서 정말 저는 그 장면에서 네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정말 네 그러니까 SF 작가이기도 합니다만 서스펜스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탁월한 작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그 긴박한 순간에 잠깐의 어떤 멈춤 이게 이제 관객과 독자를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밀당이죠, 밀당. 네. 사실은 귀신이 나오기 전에 귀신이 나오는 장면보다 귀신이 나오기 전 장면이 더 무섭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나오라 막 이러면서 하다가 아우 그냥 나오고 말아시네 이렇게 짜증이 날 정도까지. 차라리 확 나오고 가면 그냥 아우 지나갔다 이러는데 바로 그런 어떤 이 공포와 서스펜스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어떤 작가로서의 탁월한 재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시 451 밤새 이야기해도 모자랄 텐데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레이 브래드버리 작가님 화나시겠네요. 두 분의 한 줄 추천사 듣습니다. 네.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읽으시면요, 모처럼 이 침체된 모임이 활기를 띠실 수 있을 겁니다. 책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어요. 네. 책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더 읽어야만 하는 이 책 읽는 사람들의 어떤 강한 욕망을 부추기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걸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책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를 책을 보면서 읽어야 되는 내용과 형식이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됐다고 하니까 또 영화 찾아보지 마시고 오늘 인상적이셨다면 꼭 책을 한 권 사서 읽어보시길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북구북구 오늘은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시 451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엔 줄 베런의 80일간의 세계 일주 읽어보겠습니다.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Freeway.